혹시 매일 드시는 밥 있잖아요? 그 쌀. 이걸 생산하는 농가의 수입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2024년 논벼 농가의 순수익률이요. 이게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풍년이다. 그래도 속사정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신호겠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 한국 논벼농업의 재무적 현실, 이걸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생산비는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지, 또 정부의 쌀 매입 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실제 농가 주머니 사정은 어땠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2015년 이후 논벼 생산비, 정부 수맥과 그리고 순수익 변화 추이를 담은 고고서가 있고요. 또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죠. 2025년산 벼 수맥가 인상 요구, 그리고 쌀값 보장 논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중요한 자료들이죠. 이번 탐구를 통해서요, 논벼 농가가 겪는 그 비용 상승, 수입 불안정, 이게 정말 이중고잖아요. 그렇죠. 이 실체와 그 배경, 뭐 고령화나 정책 변화, 기후 같은 것들, 이걸 좀 명확히 짚어보고요. 왜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고민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지 당신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자료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역시 그겁니다. 농가들이 그야말로 비용, 가격 압박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막 출렁이니까요. 네, 정말 그게 핵심입니다. 2015년 이후 추세를 쭉 보면요. 생산 비용은 정말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특히 최근 5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요. 이때만 봐도 연평균 2.7%씩 증가했거든요. 2.7%나요? 매년요? 네. 그런데 반면에 농가의 총 수입이나 순수익은 어떠냐. 그해 쌀시장 가격이나 날씨에 따른 작황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정말 널뛰기를 하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 불안정성이 더 확 느껴지는데요. 그 기준점이 되는 2015년, 이때 순수익률은 30%를 넘어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그때는 좀 나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20%대 초중반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23.5%. 이게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낮아진 거죠. 2024년에 10아르,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되나요? 이 10아르당 순수익이 27만 1,000원이었어요. 네. 이게 전년보다 무려 24.3%나 줄어든 겁니다. 거의 4분의 1이 줄었네요. 네, 감소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추국수매 제도라고 해서요. 정부가 가격을 딱 정하고 생산된 쌀을 거의 다 사줬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2005년부터 이게 공공비축 제도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식량 안보하고 시장 가격 안정, 이걸 목표로 해서 수확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쌀을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시장 가격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이 공공비축 제도가 뭐랄까 도입 취지랑은 좀 다르게 오히려 농가 수익을 시장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시킨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뭔가 안전망 역할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던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그해 시장 가격이 좋을 때는 정부 매입 가격도 같이 높아져서 농가 수입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2016년이나 2022년처럼 시장 가격이 폭락하면요. 정부 매입 가격도 시간차를 두고 따라서 낮아집니다. 같이 떨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하락의 충격을 완충해주기보다는 그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심지어는 하락 추세를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그런 경향까지 보인다는 비판이 있어요. 하긴 시차를 두고 반영하니까요. 그렇죠.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비용 측면도 좀 더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24년 10아르당 논벼 생산비가 88만 2천 원. 이게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매년 오르기만 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죠. 생산비는 크게 보면 직접 생산비하고 간접 생산비 이렇게 나뉘는데요. 둘 다 오르는 추세입니다.
직접비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위탁영농비예요. 위탁영농비요? 네. 그러니까 농사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비용이죠. 이 증가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0%나 늘었어요. 연평균 5%요? 와,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또 비료비 같은 경우는요. 이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해에는 전년 대비 막 7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이 딱 그랬죠. 아,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있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간접비 중에서는 토지용역비, 이것도 변동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비용이고 왜 변동하는 건가요? 아, 토지용역비. 이건 쉽게 말하면 농지를 빌려 쓰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임차료? 네, 자기 땅이 아니라 빌린 땅에서 농산을 짓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이거는 그 지역의 농지 임대 시장 상황이나 심지어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좀 받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고요. 농가 경영 여건에 따라서 이 비용 부담도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위탁용용비 증가는 단순히 그냥 인건비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농촌의 현실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자료에서도 나타나지만 농촌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심각하죠. 70대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니까 뭐 기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농촌에 일할 사람 자체도 부족하고요. 그렇죠. 일손 부족 문제도 크죠. 네, 이게 바로 위탁용용비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또 2025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1,030원으로 오르잖아요. 네, 올랐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농업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허허, 비용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입에 키를 지은 쌀 가격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군요. 아까 공공비축제도의 한계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시도도 있었잖아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이 아주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그 논란이 바로 이 딜레마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쌀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되거나 또는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폭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자. 이게 개정안의 핵심이었죠.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의 위험 부담을 농가가 아니라 정부 재정이 흡수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결되었죠.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쌀 농사만 지으면 정부가 다 사주네?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잉 생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과거에 비슷한 제도를 시도했던 태국 같은 나라에서 재정 부담이 엄청 커지고 쌀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됐던 그런 사례도 거론이 되었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안전망만 제공할 거냐 아니면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농가 소득과 가격을 보장할 거냐 이 해묵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다시 불거진 셈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농민들이 2025년산 조곡, 그러니까 껍질 안 깐 벼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 수매가를 40kg 한 가마니당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작년에 쌀값이 떨어져서 소득이 줄어든 게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9%나 하락했어요. 농가 소득에 타격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만 원을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생산비가 계속 오르고 또 물가 상승률도 있으니 이걸 반영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고요. 네, 그렇죠. 둘째는 농업 노동의 가치를 좀 인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듯이 쌀 최저 가격 보장도 농민의 생존권과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봐야 한다. 이런 논리죠. 노동가치 인정.
쌀을 단순한 상품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기저에는 쌀은 단순 상품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직결된 공공재다 이런 인식에 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요. 2023년 기준으로 22.2%밖에 안 돼요.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말 낮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쌀 생산 기반마저 흔들리면 이건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쌀 생산 유지를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쌀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 특히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요구하는 측에서는 2025년 예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1.9% 수준이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정부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결국 농민 소득 보호와 물가 안정,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이런 국내 비용이나 정책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들,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후변화죠. 벼는 잘 아시다시피 물, 햇빛, 온도, 이런 생육 단계별 날씨 조건에 매우 민감한 작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저희가 경험했듯이 예측 불가능한 폭염이라든지 긴 장마, 태풍 같은 이상 기후 현상들, 이게 쌀 생산량하고 품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예를 들어 2024년 경우에요. 벼 나달이 여무는 아주 중요한 시기, 등숙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비가 너무 적고 기온은 또 높아서 병충해가 확산됐어요. 그 결과 10아르당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생산비는 올랐는데 생산량은 줄고. 네, 안 그래도 생산비는 올랐는데 기후 때문에 생산량까지 줄어버리면 농가 수익성은 이중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최대 25%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좀 암울한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25%나요? 와, 정말 심각한데요. 국제정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22년 비료 가격 폭등 사태를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국제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켰잖아요. 네. 이게 고스란히 국내 비료값 상승으로 이뤄져서 농가 생산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건 정말 외부 요인이 국내 농업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 즉 식량 안보가 왜 중요한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요, 한국 농벼농업이 지금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비용 상승 압박, 또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현행 정책의 한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이런 정말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공공비축 제도는 분명히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농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다고 단순히 정부가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그런 방향으로만 가기에는 또 재정 부담이라든지 과잉 생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란도 확인했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딱 떨어지는 정답이나 쉬운 해법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단편적인 가격 지지 정책만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산 구조 자체를 좀 효율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 구조 효율화요? 네, 고령화나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농 기계화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서두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기후변화에 잘 견디는 품종을 개발하고 재해보험 제도를 좀 더 현실화해서 기후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쌀 중심의 농업 구조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도 있지 않나요?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쌀 이외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좀 완화하려는 정책도 같이 가야 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아, 들어봤어요. 네, 이건 쌀 대신에 정부가 지정한 콩이나 사료작물 같은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내용은 생산비용, 가격, 수익률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숫자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를 위해서 흘리는 농민들의 땀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소중한 노동의 가치와 식량 안보라는 공공의 무게를 어떻게 더 공평하게 나누어 짊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이나 건강,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이 해묵은 숙제를 푸는데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다음번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